무전기로 연락을 취하고 나서 움직여보자는 영성 씨를 뒤로 한 채 나는 무작정 옥상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훌쩍 뛰어 올라가 문 앞으로 다가갔다. 옥상으로 나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데 바깥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간 나 역시도 저 총성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하다못해 칼 같은 무기라도 있어야 대항해 볼 텐데 지금 나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다. 솔직히 말해서 복수심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문고리를 쉽게 돌리지 못했다. 철호 씨, 뒤에서 영성 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순간 나는 옥상으로 나가길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창피하게 여겨졌다. 섣불리 나갔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도 그래야 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무슨 일이든 견뎌내리라 다짐하며 문고리를 돌렸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으나 나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연 나는 곧바로 옥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처음으로 내 시야에 들어온 건 10층에 사는 아이가 자살할 장소로 선택했던 그 난간이었다. 그곳에 닿았던 시선을 얼른 옆으로 돌렸다. 살풍경한 모습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을 보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한 무리의 인간들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다. 덩치가 작은 한 남자는 시칼을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다. 그 앞에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사내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사내는 칼 따윈 두렵지 않은 듯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걷어들이길 반복했다. 위협의 강도가 커질수록 허공을 가로지르는 시칼의 움직임도 날카로워졌다. 그렇게 대치 중인 두 사람 뒤에서는 사방으로 피가 튀고 있었다. 배에 칼이 찔린 남자가 입안에 고여있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공격을 가한 쪽이 허리를 숙여 칼을 뽑아 들었다. 그가 들고 있는 칼은 군대에서나 사용할 법한 대검이었다. 배에서 그 대검이 뽑히는 순간 칼에 묻은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대검의 주인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광인의 미소였다.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지만 눈빛에선 살기가 감돌았다. 그런 그가 허리를 펴고 뒤돌아서는 순간 그에게 다가간 이민석이 총검술 자세로 소총 개머리판을 있는 힘껏 휘둘렀다. 정확히 턱을 강타당한 남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쓰러지지 않는 걸 확인한 이민석이 이번엔 남자의 이마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치었다.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가 뒤로 넘어갔다. 죽은 사람 위에 쓰러진 그를 향해 이민석이 또 한 번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그는 정신을 잃었다. 멀리서 봐도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사지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하더니 온몸이 축 늘어졌다.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를 향해 놈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다. 끝내 죽이고 말 거라는 의지가 온몸을 통해 뿜어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가슴이 빠르게 두근대기 시작했다. 그만해, 제발. 속삭이듯 나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당연히 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만하라고 이 개새끼들아.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온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상대방을 향해 사리를 드러내며 각자 무기를 휘두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 중에는 이민석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총으로 공격을 가하던 놈이 허리를 숙여 죽은 남자의 손에서 빠져나온 대검을 집어들었다. 허리를 편 이민석이 소총에 대검을 부착시켰다. 원래 그런 모양이었던 것처럼 딱 들어맞았다. 이것 좀 달라는데 더럽게 저항하더군요. 그냥 얌전히 내놨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놈은 말하며 이쪽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나를 향하는가 싶더니 옆으로 살짝 움직였다. 문을 통해 옥상으로 나오고 있는 영성 씨의 인기척을 나도 느낄 수가 있었다. 젠장,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민석 일당이 벌인 일을 목격한 영성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의 바르게 존댓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저 앞에는 살육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인간은 3명이었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건 다섯으로 하나같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까 내가 보았던 상황에 의하면 이민석 일당 중 한 명도 대검으로 공격당해 목숨을 잃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4대4로 싸우다가 상대편은 전멸하고 이민석 일당 중에서는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이었다. 나머지 3명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 목표물을 찾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소총을 든 이민석이 나머지 둘을 대표해 앞으로 나섰다. 안 그래도 이 사람들과 협상을 마친 뒤 당신들한테 가려고 했습니다. 놈이 협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다. 협상? 도대체 협상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나 사용하는 거야? 영성 씨가 앞으로 나서며 어이가 없다는 투로 한마디 내뱉었다. 도저히 말로는 통하지가 않아서 말이죠. 놈이 죽은 사람 중 한 명을 발로 건드렸다. 영성 씨는 허리에 손을 갖다 대며 고개를 저었다.
살인마를 코앞에 둔 와중에도 그는 차분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죽은 사람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영성 씨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마주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성 씨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놈을 향해 다시금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냐는 거야? 왜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사라져 버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영성 씨가 대신 꺼내주었다. 영성 씨는 지금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칼날이 피로 얼룩져 있는 걸 보니 미경이의 배에 꽂혀 있던 칼인 것 같았다. 제가 말이죠. 무언가를 갖고자 결심하고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랍니다. 놈은 이어서 영성 씨를 향해 턱짓을 해보였다. 그쪽도 정영사한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상황 중에서 식량과 관련된 문제를 말이죠. 어떻게든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쪽 라인에서 빈집을 털려고 했지만 씨발 연놈들이 집을 비우면서 현관문을 잠가놓고 간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겨우 현관문이 열려있는 곳을 찾았다 해도 기대한 만큼 식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걸 열심히 찾았죠. 그렇게 빈집에 들어가 식량을 찾으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무전기로 연락이 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군인 흉내까지 내봤지만 당신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허탕을 치나 싶었는데 19층으로 올라간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더군요. 웬일인지 당신들이 함께 내려갔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예감과 함께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빈집이나 다름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함께 내려간 게 사실이라면 18층은 비어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19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여자 혼자 집안에 남아있기엔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자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둘이 함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한 놈이 이번엔 나를 향해 턱짓을 하더니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한쪽 어깨에 소총을 메고 바지춤에 권총을 꽂아놓은 이민석이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움켜잡으며 19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놈은 틈틈이 엘리베이터를 확인했다. 4층에 멈춰 선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래층에 있을 거라고 확신한 놈은 19층에 있는 나의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소리가 울렸음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놈은 조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 노크와 다른 느낌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놈은 자신이 누군지 알려준 뒤 무전기 배터리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18층에 아무도 없어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집 안에서 듣고 있던 미경이는 문을 열지 않고 목소리로만 배터리를 문 앞에 놔두라고 대답했다. 놈은 알겠노라고 대꾸한 뒤 팬터마임을 보여주듯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은 척하고 나서 옥상으로 몇 발짝 움직이다가 걸음을 멈춘 것이었다. 뒤돌아서면서 자세를 얼른 낮추고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제발 먹이를 덥석 물어주길 바라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몇 계단 올라가 있던 놈은 잽싸게 뛰어내려가 열린 문틈으로 소총을 끼워 넣었다. 놀란 미경이가 문을 닫았지만 소총에 걸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놈은 소총으로 그녀를 위협해 문을 열게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놈은 최 선생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영성신의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다. 최 선생으로서는 길게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미경이 뒤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녀는 비밀번호를 순순히 알려주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원래 계획대로 18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물건만 챙겨갔다면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다. 놈은 집 안에 배어있던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다. 음식 냄새를 맡은 놈이 부엌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놈이 등을 보인 순간 미경이가 놈을 향해 달려들었다.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던 놈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다. 놈은 미경이가 밀치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닥에 코를 처박은 놈은 얼른 자세를 잡아 소총을 겨누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는 없었다. 실탄을 아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총성으로 인한 소음도 문제였다. 이런 아파트에서 총을 쏘게 되면 층수와 상관없이 소리가 울릴 것이었다. 이 문제를 떠올린 놈은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놈이 쓰러질 때 생긴 충격으로 싱크대 문짝이 하나 열려 있었다. 그 문짝 안쪽에 식칼이 꽂혀 있었다. 놈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식칼을 뽑았다. 방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순간엔 정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세상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저질러야 하는 거죠. 얘기를 마무리하려는 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얘기를 듣는 내내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경이가 죽은 이유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서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자가 덤벼든 것이었다. 적당히 힘으로 제압해도 충분했을 터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다 해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이런 말을 꺼낸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놈은 나에게 피식 웃음을 날렸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전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세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놈이 말하는데 다른 쪽 라인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경첩에서 울려 퍼진 날카로운 쇠소리에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온 건 다름 아닌 최 선생이었다. 영성 씨가 그녀를 부르며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괜찮으세요? 그녀에게 묻는데 이민석이 소총으로 영성 씨를 겨눴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영성 씨가 걸음을 멈췄다. 전 괜찮아요. 그녀는 말하고 나서 나를 쳐다보았다. 미경이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미경이는 죽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얼굴에 작은 외상 하나 없었다. 이민석이 영성 씨를 향해 소총을 겨눈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이곳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모든 걸 잊어야 합니다. 이상현상 이전에 존재했던 쓸데없는 감정에 연연하다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놈이 말하는 동안 최 선생은 나의 눈빛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결국 굴복당한 것이었다. 영성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뭐 하나만 물어보자. 영성 씨가 담배를 물었다. 궁금한 게 뭡니까? 담배에 불을 붙인 영성 씨가 연기를 내뿜었다. 하얀 연기가 허공으로 퍼져 나갔다. 언제가 됐든 빈집만 터는 건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들어가서 음식을 빼앗아야 할 거야. 약탈자처럼 그 총으로 위협하면서 말이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놈이 총구 방향을 아래로 내렸다. 놈이 짓고 있는 미소는 나를 향한 비웃음이었다. 가슴에 맺혀있는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영성 씨가 그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말은 이곳에서 빼앗을 수 있는 음식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걸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할지 계획은 세워놨나? 영성 씨의 물음에 놈이 표정을 지웠다. 냉랭한 기운이 감돌 정도로 차가운 얼굴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고깃덩어리를 하나씩 사냥해서 먹어야겠죠. 그 괴물들처럼 말입니다. 놈이 소총을 위로 치켜들었다. 총구 방향이 영성 씨의 머리를 겨냥했다. 내 눈에도 그게 보였으니 당사자인 영성 씨 또한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터였다. 그런데도 그는 피하지 않았다.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영성 씨의 머리가 수박처럼 박살나고 말았다. 솔직히 말하면 사냥도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이민석 뒤에 있던 두 녀석은 아까부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안 그래도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악취나 풍기게 될 시체를 건물 밖으로 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던 참이었다. 그들 주위에 있던 5구의 시체를 모두 안으로 옮긴 그들이 영성 씨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한번 뒷걸음치기 시작하자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 뒷걸음치면서 나는 최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의 의미를 나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옆에 있는 이민석의 소총이 나를 향해 움직였다. 다음 목표물이 정해진 모양이었다. 새로운 세상에선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뒤로 물러나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데 무언가가 엉덩이에 닿았다. 살짝 뒤돌아보니 옥상 난간이었다. 가슴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 난간 아래를 보기 위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수많은 좀비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매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그것들과 똑같은 괴물이 이곳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저 아래 세상이나 이곳이나 똑같이 변해버렸다. 거기 바지춤에 꽂혀있는 무전기를 챙기세요. 그것 때문에 다시 가려고 했던 거니까. 뒤에서 들려온 놈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영성 씨의 바지춤에서 무전기를 챙긴 그들이 시체를 질질 끌고 갔다. 기존에 존재했던 질서는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이 세상에 남은 건 무질서밖에 없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나에겐 남아있지 않았다. 이민석이 소총을 내려놓더니 어깨에 맸다. 아저씨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택? 나는 난간 너머로 팔을 내밀었다. 벽에 손이 닿았다. 더위에 뜨거워진 기운을 느끼며 놈을 노려보았다. 솔직히 저도 아저씨 부인을 죽인 게 찝찝하거든요. 사고나 실수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놈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방금 난간 아래를 보았을 때 시야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모습 중 한 가지를 찾아내기 위한 시도였다. 어쩌면 그것이 내 손을 보고 먼저 달려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벽을 타고 올라오던 아기 좀비였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죽음을 앞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세상은 이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버렸다. 선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그 아저씨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놈이 말하자 옆에 있던 최 선생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헛구역질을 했다. 정상적인 음식이 떨어지고 나면 그녀도 살아남기 위해 인육을 먹어야 하는 처지였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저희와 함께 살아남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다렸던 것이 내 손을 덥석 물었다. 작은 치아가 손날에 박히는 걸 느끼며 나는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세 번째는 뭔가? 내가 묻자 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기서 떨어져 죽는 것이죠. 답은 이미 나와 있구만. 나는 말하고 나서 모든 힘을 팔에 집중했다. 손날에 살이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기 좀비를 매단 채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낚싯바늘에 걸려 물 밖으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아기 좀비는 몸을 꿈틀거렸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아기 좀비를 한 손으로 붙잡아 억지로 떼어냈다. 손날 부분에 살이 함께 떨어져 나갔지만 나는 참을 수 있었다. 놈의 당황한 모습이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기꺼이 세 번째를 선택하겠네. 아기 좀비를 목표한 지점을 향해 던졌다. 놈이 소총으로 사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기 전이었다. 아기 좀비는 정확히 놈한테 날아갔다. 옷에 달라붙은 아기 좀비가 놈의 배를 물어뜯었다. 떨어뜨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시발, 이게 뭐야? 뒤늦게 소총을 움켜잡은 녀석이 개머리판으로 아기 좀비를 마구 내리쳤다. 옆에 있던 최 선생은 기절하듯 바닥에 쓰러졌다. 의도한 대로 장면이 연출된 걸 보고 나서야 나는 난간 위에 손을 갖다 댔다. 복수를 성공했기에 미련 따윈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뒤돌아선 뒤 난간 위로 올라갔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세상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눈을 감고 나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뒤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나를 향한 건 아니었다. 놈이 아기 좀비를 쏴 죽인 것이겠지만 물린 뒤라서 헛짓에 불과했다.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몸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허공에 존재하는 건 오로지 나밖에 없었고 들리는 것이라곤 고통받는 인간의 비명과 먹이를 찾아 헤매는 좀비들의 울부짖음뿐이었다.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천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